아까 제가 이미 영상을 녹화했는데 마이크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목소리 음질이 너무 낮게 영상이 녹화돼서 그래서 아까 설명한 내용을 다시 처음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어,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 2장의 그 무슨 절이었죠? 단순 유형론절의 마지막 내용을 조금만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뒷부분을 차례대로 설명할 겁니다. 진도가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딱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미 많은 멘티 분들이 이 내용을 이미 배우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멘티 분들마다 진도도 다르고 저는 이미 했던 얘기 또 반복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어, 오늘이랑 내일 최대한 제가 영상 녹화를 많이 해서 그런 문제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늘 2장을 끝낼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다뤄볼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편집기도 아직 안 켰어요. 컴퓨터를 다시 켜는 바람에 편집기를 켜놓지 않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것은 둠 이맥스입니다. 이맥스인데 이맥스 설정을 간단하게 하는 둠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편집기를 이렇게 켜놨고 이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음, 아까 다뤘던 내용인데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니까 얘기 시작할게요. Let's take a look at some basic syntax. You can now enter the Unicode arrow, 유니코드 화살표입니다. by typing \2 or \r. 그러니까 역비금 2라고 쓰든가 역비금 r라고 쓰면 VS 코드나 둠 이맥스 같은 편집기에서 자동으로 저 문자열을 유니코드 화살표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아스키 문자로 화살표 모양의 문자열을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넷 화살표 넷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유니코드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연수 유형 넷에서 넷으로의 함수들이 속하는 유형이에요. 그 어떤 함수 하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런 함수들이 속하는 유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개별 함수와 함수 유형을 구별해야 한다고 아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연수 유형 넷에서 넷으로의 함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력값도 자연수고 출력값도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반환하는 값도 자연수라고 이 문장에서 서술하고 있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유니코드 기호는 유니코드 기호 중에서 이 가위표는 곱하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곱 유형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곱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이 기호는 역비금 타임스라고 쓰면 자동으로 편집기가 유니코드 곱하기 기호로 저 문자열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린 라이브러리를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그리스 문자가 임의의 유형을 나타내는데 사용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range over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이거 다음에 types란 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그리스 문자는 어떤 변수로 쓰이냐면 그 값의 범위가 유형들인 변수로 쓰인다는 뜻입니다. 값의 범위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의 범위가 무엇인지를 알려줄 때는 range over something 이라고 영어로는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그리스 소문자는 역, 빗금, A, B, G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감마는
그 감마라는 말 자체는 G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역빗금 G로 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그럼 대문자 감마는 어떻게 쓸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역빗금을 쓰고 그 다음에 대문자 G를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몇 가지 더 알아야 하는데 첫째로 함수를 x에 적용한다는 게 어떤 함수 f를 어떤 값 x에 적용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fx란 뜻입니다. fx를 저는 좀 격식을 차리지 않고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f라는 함수에 x라는 값을 집어넣는다고 얘기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나쁠 건 없지만 함수 f를 x라는 값에 적용한다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뒤에서도 계속 나올 거니까. 예를 들어서 넷석이라는 함수는 어떤 자연수를 받고 그 자연수의 바로 다음 수, 즉 하나 더 큰 수를 반환하는데 이런 함수를 자연수 2에 적용한다는 의미는 넷석 2를 구한다는 의미와 같아요. 그러니까 2보다 하나 더 큰 수를 구하겠다는 의미겠죠. 그렇고 이게 첫 번째 함수 적용이라는 말의 뜻을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 type expressions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거는 유형을 나타내는 식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net 화살표, net 화살표, net, net to, net to, net 같은 거. 이때 함수 유형을 만들어주는 화살표가 연달아 두 번 나타나 있고 괄호가 쳐져 있지 않으면 이 함수 유형 화살표는 오른쪽으로 결합한다는 표현을 써요. 다시 얘기할게요. 괄호가 쳐져 있지 않은 상태로 함수 유형 화살표가 두 개 이상 있으면 오른쪽 화살표를 먼저 보세요. 그리고 그것 주변에 있는 유형을 확인하세요. 그것들 전체를 소괄호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즉,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부터 소괄호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net 이라는 함수 유형은 오른쪽처럼 net 화살표, 그 다음에 괄호를 오른쪽부터 치고 net 화살표, net 괄호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유형을 만들어 볼게요. 이 유형은 문자열,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유형이 등장하는 함수 유형인데 소괄호가 쓰여 있지 않은 상태로 화살표 3개가 4가지 유형을 모두 연결하고 있어요. 이런 함수 유형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함수 유형이 주어져 있을 때 괄호가 어디에서부터 쳐져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 괄호들은 어디에서 생략이 돼 있는 걸까요? 이거를 잠깐 여쭤볼게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함수 유형 화살표는 오른쪽부터 결합한다고 얘기해요. 오른쪽부터 결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그 바로 옆에 있는 그리고 int라는 유형, 이것을 먼저 소괄호로 감싸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화살표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곁에 있는 net, 그리고 int 화살표 불이라는 유형을 소괄호로 감싸주셔야 돼요. 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화살표도 그것이 연결하는 유형을 소괄호로 감쌀 수 있겠지만 맨 바깥에 있는 괄호는 그냥 생략해도 돼요. 왜냐하면 저걸 치지 않아도 우리는 이해가 잘 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이 됩니다. 핵심은 괄호를 오른쪽부터 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까요? thus부터. Thus, you can view net_add as a function that takes a natural number and returns another function that takes a natural number and returns a natural number.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해볼게요. net_add의 유형은 지금 어제 제가 커링이란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이해하실 겁니다. net_add라는 함수의 유형은 net 화살표, net 화살표 net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의 정의역은 net입니다. 따라서 어떤 입력값을 받아야 하냐면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를 받는 거죠. 근데 반환하는 값은 자연수가 아니라 함수예요. 근데 그 함수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자연수 유형 net인 거죠. 그래서 이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returns another function. 그러니까 함수를 반환하죠. 함수 값이 또 다른 함수인 거예요. 근데 그 함수는 자연수를 받고 또 다른 자연수를 내보내요. 그 얘기입니다. 반환한다는 거죠. 이건 커링이란 개념을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그 이전 제 해설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걸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커링이 더 유용한가? 라는 물음을 던질 수도 있는데, 그 물음에 이 저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유형론에서는 그게 더 편리하다. 뭐보다 편리하냐면 곱유형을 정의역으로 취하는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 편리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as a function that takes a pair of natural numbers as input and returns a natural number as output 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해하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게 무슨 얘기냐면 이 net add라는 자연수 덧셈을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네, net times net 다음에 net. 즉 정의역이 곱유형인 경우, 정의역이 곱유형인 함수로 net add라는 함수를 정의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런 의미로 보일 수도 있어요. P가 정의역에 속하고 다음에 이 함수의 함수값은 P1 그 다음에 P2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덧셈 기호를 써도 되겠죠. P1은 순서상 P의 첫 번째 성분을 가리키죠. P2는 이 P라는 순서상의 두 번째 성분이에요. 그 둘을 더한다는 얘기죠. 자, net add 프라임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우리는 A, B라는 두 자연수에 대하여 A 더하기 net add라고 쓸게요. net add A, B는 net add 프라임 순서상 A, B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지는 제가 이전에서 설명한 커링 해설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겁니다. 커링을 사용했을 때는 어떤 함수에 입력값을 먼저 하나 넣어요. 하나 넣고 함수를 받습니다. 그 받은 함수가 여기에서는 net add a인 거예요. net add a라는 식 자체가 함수예요. 거기에 b를 또 집어넣은 거죠. 그 결과는 a와 b를 합한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교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For example, it allows you to partially apply the function net_add. 그러니까 자연수 덧셈이라는 함수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예를 들어 net add 3이라고 쓰면 이것의 값은 자연수가 아니라 함수죠. 그래서 이것의 유형은 net 화살표 net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종 유형인 마지막 net까지 우리가 도달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아직 함수가 반환됐다는 건 입력값을 더 추가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집어넣지 않은 상태죠. 집어넣지 않은 상태라는 건 여기서 net add 3과 같이 두 개의 입력값을 집어넣지 않고 하나만, 즉 모든 입력값을 집어넣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net add 3 returns a function that waits for a second argument.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도 썼죠. 두 번째 인수를 기다린다. 두 번째 인수는 n이 될 거고 그 n을 net add 3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net add 3n이라는 3 더하기 n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게 최종 함수 값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you have seen that if you have m and n of type net, 그러니까 m과 n이 모두 자연수일 때 우리는 그 두 자연수를 가지고 순서쌍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서쌍의 유형은 당연히 net 곱하기 net이겠죠. 자, 이것은 순서쌍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순서쌍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바탕으로 순서쌍을 이루는 구성 성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면 P라는 순서쌍이 주어져 있을 때 P.1은 첫 번째 성분, P.2는 P의 두 번째 성분을 가리키죠. 이거는 추출이라고 해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원소에서 그 원소를 이루는 구성 성분을 추출한 거죠. 영어로는 extract라는 말을 씁니다. 왜 이런 말을 갑자기 하는지는 이후의 장에 나와요. 나중에 나옵니다. 구성자라는 용어를 볼 때쯤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파괴자란 말도 있는데 그런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면 아마 귀납적 유형을 배우셔야 할 거예요. 그게 7장쯤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절을 끝낸 거예요. 첫 번째 절이 단순 유형론이었고 드디어 이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하면 되냐면 객체로서의 유형이라는 이 절을 보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아까 제가 설명한 내용은 다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얘기해 볼게요. One way in which Lin's dependent type theory extends simple type theory. 린의 의존 유형론이 또는 종속 유형론이 단순 유형론을 확장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is that types themselves, entities like net and bool, are first-class citizens. 유형들 자체도, 넷이나 불 같은 유형들 자체도 1급 객체라는 말이 나와요. 시티즌이 원래는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1급 시민이라고 이해해도 괜찮긴 하겠는데 1급 객체라는 번역어를 아까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얘기할게요. 1급 100이 아니라 1급 객체. 그렇고 which is to say that they themselves are objects. 그것들 또한 객체다. 그것들 또한 항이란 얘기입니다. 항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것들도 어떤 유형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넷도 어떤 유형에 속하고 불도 어떤 유형에 속해요. 근데 넷이랑 불은 유형이죠. 따라서 유형의 유형이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까요? 넷의 유형을 확인하니까 타입, 불의 유형을 확인하니까 타입. 이거를 텍스트 편집기에서 봐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 메시지를 보시면 잠깐만요.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보시면 모두 다 쌍점 이후에 나온 식이 타입이에요. 타입.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타입.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의 유형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유형이 속하는 유형 세개는
세 개는 유니버스입니다. 세 개 유니버스. 그것들은 타입이에요. 즉 넷의 유형도 타입이고 불의 유형도 타입이고 넷 화살표 불도 타입에 속해요. 나머지도 다 타입에 속합니다. 타입이란 건 유형들, 특히 보통 통상적인 유형들이 속하는 유형 3개예요. 그것을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고 예. You can see that each one of the expressions above is an object of type. 타입이라는 유형 3개의 이 식들이 모두 다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식들은 그 자체로 유형이죠. 유형들이 타입이라는 3개에 속하는 거예요. 3개는 유형의 유형이고, You can also declare new constants for types. 유형 3개 타입에 속하는 유형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래 체크 명령의 결과를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알파는 타입에 속한다고 했으니까 이것의 유형은 당연히 타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것의 정의가 뭐인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문자 F. 대문자 F는 타입에서 타입으로의 함수예요. 따라서 타입이 정의역이죠. 타입에 속하는 인수를 하나 집어넣는데 그게 알파고, 알파는 타입에 속하니까 인수를 잘 집어넣은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F 알파는 함수 F에 대한 알파의 함수값이에요. 그렇죠? 알파. 근데 제가 이걸 알파에 대한 F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기도 한 것 같은데, 무엇에 대한과 무엇의 라는 말에 좀 제가 섞어 쓰는 것 같아요. 알파에 대한 F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할게요. 알파에 대한 F의 함수값이 어쨌든 타입에 속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공역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유형이 타입이고, 알파와 넷은 정의상 같아요. 그러니까 뭐 F 넷의 유형도 당연히 똑같겠죠? 그다음 G 보시면 G의 첫 번째 입력값을 잘 집어넣었으면 타입 화살표 타입이라는 함수 유형에 속하는 함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G 알파는 그런 함수이고 그 유형은 타입 화살표 타입이죠. 여기에 베타라는 인수를 또 집어넣으면 G 알파의 공역에 속하는 원소가 나오겠죠. 그 원소가 함수값이 G 알파 베타이고 그것의 유형은 타입이겠죠. 왜냐하면 그게 G 알파의 공역이니까. 베타 대신에 자연수 유형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타입이라는 유형 3개에 속하니까. 설명드렸고, 근데 프로드라는 말이 있고 리스트란 말이 있거든요. 리스트가 뭔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리스트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 성분들을 나열한 것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012라고 하는 자연수를 나열한 목록의 유형은 리스트 넷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목록이고 이 목록의 유형은 오른쪽에 나와 있다시피 리스트 넷인데, 리스트 넷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연수 유형 넷에 속하는 성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들의 유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가령 C, H, A라는 문자를 각각 갖는 이 길이가 3인 목록의 유형을 우리가 구한다고 가정할 때 이 목록 안에 있는 모든 성분은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의 목록이라는 유형이 이 식의 유형이 돼요. 리스트 차르라고 나와 있죠. 차르는 문자의 유형입니다. 따라서 문자만을 포함하는 목록들의 유형인 리스트 차르가 이 목록의 유형이 되겠죠. 그거를 설명드렸고, 리스트는 설명드렸고, 프로드는 이거는 곱이에요. 곱 유형은 아까 그리고 이전 시간에 다뤘었죠.
그렇고 곱 유형의 정의역에도 타입이란 게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 이때 알파랑 베타는 타입에 속하는 유형들이죠. 타입이라는 유형 세계에 속하는 유형들 알파, 베타를 가지고 곱 유형을 만들면 그 곱 유형 또한 타입이라는 세계에 속합니다. 프로드 넷 넷의 경우 이거는 그냥 아래 나와 있는 넷 곱하기 넷이랑 똑같아요. 그냥 표기상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넷은 타입이라는 세계에 속해 있죠. 타입이라는 세계에 속한 유형이죠. 그러니까 넷 곱하기 넷 역시 타입이라는 세계에 속합니다. Given any type alpha, the type list alpha denotes the type of lists of elements of type alpha. 알파에 속하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는 목록이 속하는 유형은 리스트 알파라고 나타내는데 이때 알파는 아무 유형이든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알파에서 알파가 자연수 유형과 정의상 같으면 뭐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은 같은 거죠. 그렇고 그러면 넷이라고 하는 유형은 타입에 속하니까 근데 여기선 바로 설명드릴 수 없군요. 근데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그 입력 인수가 되는 유형의 유형 세개랑 동일한 유형 세개에 속하는 함수 값을 리스트라는 함수가 만들어 줍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리스트 알파가 속하는 유형 세개는 알파가 속하는 유형 세개와 같다는 얘기예요. 리스트 넷이 속하는 유형 세개는 넷이 속하는 타입이 되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타입이라는 유형 세개도 객체잖아요. 그럼 항이에요, 항. 린의 유형론에서는 이것 또한 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속할지 물을 수 있어요. 그 결과 타입 1이라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타입은 타입 1에 속한 거예요. 아래 문단을 좀 보시면 타입 제로는 타입의 원래 표현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얘기하면 타입은 타입 제로를 줄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같은 건데 0을 생략한 거예요. 그럼 타입 0의 유형은 타입 1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타입 0이라는 유형 세개는 타입 1이라는 세개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타입 1은 어디에 속하느냐? 타입 2에 속합니다. 타입 2는 3, 3은 4, 4는 5 이런 식으로 쭉 나아가요. 끝이 없죠. 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형들의 무한한 계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교재 맨 윗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With a countable hierarchy of non-cumulative universes. 비누적적인, 이건 사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비누적적인 유형 세개의 셀 수 있는 무한한 계층이란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유형 세개가 다른 유형 세개에 속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고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고 Think of type 0 as a universe of small or ordinary types. 이게 뭔 말이냐면 보통의 유형은 어지간해서는 타입 제로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은 적당히 작은 유형이나 통상적인 유형은 타입 제로에 속한다. 타입 1은 그거보단 크겠죠. 왜냐하면 타입 0을 원소로 가지니까. 타입 2는 타입 1을 원소로 갖고. 이런 식으로 무한히 유형 세개를 만들 수 있고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타입 n이라는 유형 세개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 얘기입니다. 다음에 The following table may help concretize the relationships being discussed. 위에서 논의한 관계들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아래에 나와 있는 표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표를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X축 방향은 가로 방향을 얘기하고 Y축 방향은 세로 방향을 얘기하는데 아마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예.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건 뭔 뜻이냐면 그 유형 세개의 유형 단계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세개 단계라기도 하는데 유형 단계가 하나씩 올라가요. 유형 단계가 뭐냐면 여기 있는 숫자예요, 숫자. 숫자인데 그 타입은 타입 0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타입 다음에 0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1이 있고 그 다음에 2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유형 세개의 단계를 가리킵니다. 그 단계가 점점 올라가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올라가냐면 X축 방향으로 우리가 이동할 때 그리고 Y축 방향은 여기선 정도라고만 얘기했는데 맨 아래에 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좀 더 갈 거예요. 맨 아래에 있는 거는 어떤 그냥 개별 항입니다. 근데 그 위에 있는 건 그 항이 들어있는 유형이고요. 맨 위에, 그보다 더 위에 있는, 맨 위에 있는 그 행의, 어, 각 성분, 구성 요소들은 유형 3개를 의미해요. 근데 소트라는 말이 나오죠. 소트가 여기서는 무슨 의미냐면, 그냥 주어져 있는 저 프롭이나 타입 같은 유형 3개들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롭은 소트 0이랑 같고 타입은 소트 1이랑 같고 타입 1은 소트 2랑 같고 타입 2는 소트 3이랑 같습니다. 소트는 전 종류라고 번역합니다. 프롭이라는 유형 세계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개별 명제들이 속하는 유형 세계예요. 그러니까 프롭이라는 유형 세계 자체가 명제는 아니에요. 이건 개별 명제들이 속하는 유형입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유형이라고 나와 있죠. true라고 하는 유형이 있는 건데 린에서는 개별 명제들이 다 유형이에요. 그 자체로 유형입니다. 그래서 참 명제를 린에서는 true라고 쓰는데 이 true는 항진 명제, 항상 참인 명제를 가리키고 근데 이게 명제니까 유형이 되는 거예요. 예, 유형이 돼요. 유형이 되면 그 안에 원소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참 명제는 항상 참이잖아요. 어떤 개별 명제 안에 원소가 있으면 그 원소는 그 명제가 참임을 증명해요. 그래서 아예 그 원소 자체를 그 명제의 증명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해해 보자면 개별 명제 true 안에 트리비얼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거든요. 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명제 안에 항이 있으면 그 명제가 참인 거거든요. 참인 거고 그 항이 개별 명제의 증명이 돼요. 그럼 만약 어떤 명제 안에 아무런 항도 없다는 걸 우리가 밝힐 수 있다면 그 명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 명제는 거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이 아예 없는 명제는 거짓입니다. 항이 있으면 참, 항이 없으면 거짓.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true라고 하는 참 명제는 그 안에 당연히 원소가 있고 그 원소는 trivial이라는 이름의 항입니다. trivial은 영어로 자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명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까 사전에서 봤는데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만큼 명백하다. 저절로 우리가 알 만큼 명백한 어떤 것을 두고 우리는 그것이 자명하다고 얘기해요. 참명제가 참인 거는 너무 자명하다. 뭐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트리비얼이라는 것은 참명제의 증명이고 이것은 항의입니다. 근데 true는 명제고 이것은 유형이에요. 이것이 속한 유형 세개는 프롭이라고 하는 개별 명제들이 속하는 세개예요. 그리고 그것은 sort라는 이름으로 표현하면 sort 제로입니다. sort 0이에요.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아까보다 15분 정도 더 빠르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제가 숨이 차서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다음 영상을 촬영할 때 이 유형 3개에 대한 다형성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쉬었다가 진행을 이어서 하겠습니다.